아침에 창가에 서서 화분을 바라보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마른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이 두어 장 올라온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참 내가 젖골이었지요. 시장서 생선 비린내만 풀풀 풍기며 손바닥은 터져서 피딱지나 붓고 그래도 이렇게 아직 숨은 붙어 있잖아요. 저는 젊을 적에 마장동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점포도 없어서 스티로폼 상자 하나 깔고 앉아 길가에 생선을 놓고 팔았지요. 언니 고등어 좀 보세요. 오늘 살이 진짜 기가 막혀요. 손님이 흘긋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저녁은 그냥 굶겠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월급을 벌어다 주긴 했지만 그 돈으로 애들 학교 보내기도 늘 빠듯했거든요. 유학이니 뭐니 그런 건 꿈도 못 꿨고 그래도 애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장사가 나아져서 겨우겨우 점포를 얻은 게 43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손님이 붙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시장 사람들 입에 이 집 생선이 제일 싱싱하다는 소리가 돌았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밤에 누워 천장만 봐도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 버텼구나 하고요. 그렇게 15년을 더 장사했지요. 새벽 4시면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 받아오고 다시 마장동 가게 문을 열면 하루가 훅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남편이 가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국을 한 숟가락 뜨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세를 돌리고 또 돌려서 한 채를 샀고 몇 해 더 지나 같은 단지에 한 채를 더 샀습니다. 남들은 무슨 복권이라도 맞은 줄 아는데 사실은 꼬박꼬박 모은 돈에 대출 조금 얹어서 산 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집 2채가 저놈들 재산 아니겠나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거지요. 집 2채를 마련하고도 몇 년은 더 장사했습니다. 통장에 예적금이 1억, 2억 쌓일 때마다 새벽에 깜짝 놀라 깨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수고비지. 누구도 못 뺏어가겠지. 그런데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굽고 허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가게에 서 있는 게 버겁더니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사람들은 우울해진다는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남들처럼 아파트 2채 있고 통장에도 돈 있으니 그거면 됐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땐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허리도 공손히 숙이고 부지런히 밥상도 차리고 어머니 오늘도 국 끓이셨어요? 정말 맛있다. 칭찬도 잘하고 시누이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던지 속으로 내가 복이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그 부드러운 얼굴 밑에서 단박에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죠. 아파트 2채나 있으신데 그거 가지고 뭘 걱정해요. 저랑 태수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숟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 저 속에 뭘 넣고 있는지는 아직 다 모르겠다. 그 뒤로 아무리 며느리가 웃어 보여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꺼림칙하게 뒤틀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 그런 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까먹던 노인이 통장 잔액만 보여주면 금세 눈이 번쩍 뜨이는 거. 그러다 며느리 사위한테 한 번에 다 날리고 나서 피눈물 흘리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라고 다를까? 결국 제 것도 누군가는 탐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어가니 재산이란 것도 서서히 아들 내외에게 물려줄 날이 오겠지. 그저 막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 수진이가 자주 들락거리는 것도 처음엔 그냥 고마웠습니다. 같은 동네라 밥도 가져오고 저녁에 불 꺼졌나 슬쩍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하면서 방에까지 들어와 서랍을 열어보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중요한 건 잘 넣어두셨어요? 며느리는 늘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저는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장롱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사본, 보험 서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씩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고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짚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거예요. 누구 주자고 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방 안을 흘끗 보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 빙긋 웃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미소가 참 무섭더라고요. 저 눈빛 내가 시장에서 평생 보고도 또 속았던 그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멍청하게 당하진 않을 거다. 절대로.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이상하리만치 부지런히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라 어차피 자주 오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국이나 반찬통만 휙 내려놓고 갔는데 요즘은 꼭 방까지 따라 들어와 제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요, 뇌에 그렇게 좋대요.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금방 낫는데요. 그러면서 영양제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는데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치매? 그 말을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지? 그날 이후 수진이는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국이나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드시죠? 손주가 할머니 살 빠졌다고 걱정하던데. 그러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까지 살포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던지 그런데도 저는 전혀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살피고 다녔나. 전에 저렇게까지 내 머리를 만진 적이 있었던가.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제 방 화장대를 정리해주겠다며 서랍까지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 묶음이랑 약봉지, 몇십 년 된 통장 사본이 있던 걸 괜히 손으로 가려봤지요. 그런데도 수진이는 싱긋 웃으며 제 손등을 툭 치고는 어머니 손 떨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영양제 봉투를 한참 쳐다보다가 결국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괜히 먹었다가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할까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태수까지 자주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원래 바빠서 주말이나 겨우 얼굴 비추는 놈이었는데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부터 보고 가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깜빡깜빡하는 거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벌컥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그 말을 당장이라도 내뱉고 싶었는데 태수가 유난히 부드러운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길래 꿀꺽 삼켰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야위셨네. 요즘 밥은 잘 드세요? 우리 현우가 엄마 보고 자꾸 할머니 챙기라고 그러던데. 그 말을 하는데도 눈동자가 계속 이 방 저 방을 흘끗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바짝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놈도 뭔가 알고 온 거구나. 수진이가 다 귀띔했겠지. 아들인데도 못 믿겠다. 그리고 며칠 뒤 태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잘 챙겨두셨어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 그 말은 결국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나. 그러고는 태수가 괜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엄마 오해는 마세요. 그냥 혹시라도 해서요. 요즘 엄마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확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들 이제 내 정신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다 저 애가 치매니 뭐니 하고 다닌 결과겠지.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놈들이 뭔가 꾸미는구나. 이제는 정말 내 손으로 더 꽉 붙잡아야겠구나. 그날은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제 맞은편에 슬쩍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수진이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손에 뭘 꼭 쥐고 있었는데 잠시 뒤 그걸 탁자 위에 꺼내놓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상담 브로셔였습니다. 아, 이제 대놓고 꺼내는구나.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브로셔를 쭉 펴보이더니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잦으시잖아요. 이게요, 초기에만 잡으면 훨씬 좋아진대요. 우리 어머니도 미리 받아두면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을 따라 싸늘한 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눈웃음을 치면서도 그 안이 맑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눈치를 보더니 수진이가 눈짓을 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요즘엔 다들 받아. 우리 부장님도 부모님 모시고 갔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 엄마도 혹시 모르잖아. 검사해 놓으면 좋지. 저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뭔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자꾸 저를 떠보던 눈빛, 그게 오늘에서야 제대로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선 묘하게 조급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히 오해는 말고.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 동네도 그렇고 노인네들 치매 걸리면 솔직히 다들 속도 썩이고 그러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잡힌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술 더 떠서 제 무릎 위에 브로셔를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사진도 나와 있는데 시설도 되게 좋대요. 좋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좋다니 좋기는 누가 좋다는 건지. 태수가 그걸 보며 또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검사만 하면 되잖아. 우리도 마음 편하고. 그렇게 둘이 제 앞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다 짠 것처럼 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안 끄덕였고 싫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눈만 멍하니 떴습니다. 아마 그것마저 저 사람들 눈에는 더 좋게 비쳤을 겁니다. 역시 요즘 좀 깜빡하긴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고는 며느리가 제가 입을 열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다음 주에 바로 병원 예약 잡아보겠다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요즘은 초진도 금방 잡혀요. 어머니 생년월일이랑 보험증만 있으면 돼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렇게 수진이는 깔끔하게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더니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빙그레 웃으며 나갔습니다. 아들도 뭔가 미안한 얼굴로 저를 한번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서야 겨우 몸을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진짜로 내 차례가 오긴 왔구나. 손이 자꾸 덜덜 떨렸습니다. 그걸 주체 못하고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살을 그렇게 꼬집어대도 감각이 둔해져서 금세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는 평범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애들이 뭘 원하는지, 뭘 노리는지 뻔히 알겠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온 집안 불을 켜놓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가 아까 내 무릎에 올려놨던 그 브로셔가 마치 제 이마 위에 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멍청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저 애들이 속을 완전히 드러내겠지. 다음 날 수진이가 국을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멀뚱멀뚱 TV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애가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국은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이름을 틀렸습니다. 수수연아, 그거 저기 두고 가.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왜 그러세요, 놀래게. 저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보듯 멍하게 있다가 아, 그래. 내가 왜 그랬지.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핸드백에서 슬쩍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몰래 영상을 찍거나 메모를 남기는 거겠지요. 저는 못 본 척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일부러 수첩에 가스불이라고 또박또박 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진이 있는 앞에서 일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두세 번이나 들여다보며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 껐는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멍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요즘 자꾸 헷갈려서.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흐뭇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검사받기로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 애가 확신을 가졌겠지. 또 어떤 날에는 일부러 안경을 찾는 척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며 방 안을 두리번 하면서 내가 분명히 여기다 두었는데 이놈의 머리가 왜 이러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마침 방에 들어와 보고는 어머니, 안경 여기 있잖아요.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부러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손에 들린 안경을 보며 어머, 내 손에 있었네. 이걸 내가 까맣게. 그러자 수진이가 작게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핸드폰 화면을 쓱 훑었습니다. 그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였습니다. 저 애가 이제 완전히 나를 치매 환자로 확신하겠구나. 저녁에는 일부러 리모컨을 손에 들고 주방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뭘 찾으러 왔지.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보더니 한 발 다가와 어머니, 뭐 찾으세요? 냉장고에선 물 꺼내려 하셨어요? 하며 꿀꺽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몇 번 끄덕이며 아, 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수첩을 펴고 거기다 조용히 적었습니다. 가스불 연기, 안경 연기, 냉장고 연기, 며느리 이름 틀리기. 다 멀쩡히 기억나 있음. 그걸 또박또박 쓰고 나니 오히려 가슴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보여주자. 저 애들이 스스로 입을 다 열 때까지. 나는 계속 멍청한 척 해주마. 그리고 수첩을 조심히 덮었습니다. 마치 그것까지 들킬까봐 두 손으로 꼭 쌓안고 숨을 고르는데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이가 자꾸 웃는 얼굴로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그날은 아들 태수가 없을 때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바로 요양원 카달로그였습니다. 아, 이제 대놓고 들이밀겠다는 거구나.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달로그를 펼쳐 저한테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가도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대요. 미술도 가르치고 원예치료도 하고. 어머니도 꽃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걸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손끝이 사진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오히려 뾰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병원도 같이 붙어 있어서 혹시라도 어디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가 된대요. 이런 데 있으면 저희도 마음이 한결 편하고 어머니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뚝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보고 이제 거기 가서 살라는 거구나.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 다 쥐고서. 저는 그때 일부러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그 말을 하는데도 목이 묘하게 말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순간 두 눈이 크게 빛나더니 입가를 손으로 가리고 휙 돌아서더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무슨 캑캑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바로 뒤에서 참느라 그런 건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는 것 같지? 내가 지금 멍청한 줄 알겠지. 그 뒤 며칠은 별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저도 일부러 더 어리바리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수진이가 더욱 방심을 했는지 이번에는 아예 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며느리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저희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검은 가방을 옆에 두고 넥타이를 단정히 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자 웃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객님. 요즘은 혹시나 대비해서 치매보험 하나쯤 다 들어두세요. 이게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양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치며 줄줄 설명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 판정이 나오면 매달 얼마가 나오고요. 또 시설 들어가시게 돼도 입원비 보조가 됩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며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들어놓으면 큰일 나요. 다들 해요, 다들. 나중에 괜히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아려왔습니다. 저 애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겁까지 주네. 그때 저는 허망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니들 맘대로 하거라. 그 말을 하고 나니 수진이는 숨도 크게 쉬고 손으로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제일 현명하세요. 저도 이렇게 빨리 결심하실 줄 몰랐어요. 보험 설계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주 천천히 들어 사인 대신 허벅지를 살포시 두드렸습니다. 아, 나중에 내가 좀 더 보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약간 당황하더니 아, 네, 뭐 그럼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제야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들어왔구나. 저 애들이 내 걸 어떻게 해볼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라니. 저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다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요양원 카달로그, 보험 설계사, 수진 표정. 이제 거의 다 왔음.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멍청한 척하면 돼. 그 다음엔 내 차례니까. 며칠 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랜 단골 가게 사장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 사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조카가 변호사 하는데 젊어도 꼼꼼하기로는 동네에서 소문났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일 아닌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조용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조그만 종이를 꺼내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젊은 변호사 전화번호. 이게 내 목숨줄이 될지도 모르겠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누워있으려 한다. 그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은 남아있으니 이럴 때 써야지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괜히 숨이 찼습니다. 그 작은 문패가 왜 그렇게 높아 보이던지. 들어가자 젊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서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며 통장 사본, 보험 증서까지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이게 내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 젊은 변호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자식분들이 재산 문제로 신경을 쓰게 될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아직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한데 며느리가 자꾸 병원 얘기니 요양원이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 손에 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 젊은 변호사는 웃지도 않고 다만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불필요하게 자식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등기나 계좌 이동도 그렇고 추후 증여나 매도까지도요. 그 말에 저는 어깨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그 애들이 함부로 못하겠지요? 당연하죠. 어르신이 명백히 정신이 멀쩡하실 때 정리하시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누가 뭐라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걸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아주 꼼꼼히 한 장 한 장 서류를 다시 보더니 조만간 등기 이전이나 통장 CMA 이동 같은 걸 차근차근 진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참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딱 해드릴 테니까. 사무실을 나와서 밖에 나오니 이상하게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등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게 왜 그렇게 떨리던지 숨이 깔딱 넘어갈 뻔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떼서 들여다봤습니다. 분홍색 잉크가 선명히 박힌 제 이름을 보고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내 이름이지. 그동안 고마웠다, 내 집아.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다 생각해놨으니 남은 건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은행에도 갔습니다. 가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데 창구 직원이 제 순서를 불렀습니다. 저는 잔뜩 접어온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CMA로 옮기고 현금으로 조금 인출 좀 하려는데요. 직원은 금방 알아듣고는 친절히 웃었습니다. 큰 금액이니 신분증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손바닥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뒤 현금을 두툼이 바다봉투에 넣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희한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저 애들이 뭘 하든 내 준비는 끝난 거야. 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사이 저는 오히려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변호사하고 은행까지 다 마치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저 애들이 뭘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는 일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진이는 여전히 웃는 낯을 하고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회집 예약했어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온갖 살가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벌써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얄밉던지. 그러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멍청한 척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친한 시장 가게 주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분 상하실지 몰라서 좀 망설였는데. 저번에 그 며느님 있죠? 며느님이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는데요? 아이고, 그냥 들은 걸로만 두세요. 그냥 이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서 슬슬 정리 들어간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 집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 위가 번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놈의 슬슬 정리 들어간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둥둥 울리더라고요. 그래. 너는 지금도 그게 다 될 줄 알겠지. 내가 멍청한 줄 알고. 며칠 뒤 드디어 잔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다 진행해 놔서 저는 전자서명을 하고 집에서 가만히 대기하고만 있으면 됐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마흔 부동산 잔금 입금 완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CMA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내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돈 일부는 이미 세 군데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 분산 입금되도록 해놨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혹시라도 통장 하나만 덜렁 놔뒀다간 저 애들이 그거 뺏으려고 난리칠 테니까.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이게 내 전부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방패니까. 이거만은 내 손에 있으니까 이제 뭘 해도 안 무서워. 그러면서 살며시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몇 번이나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도 혹시라도 잘못 이체된 건 아닌지 어디 빠진 데는 없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CMA 계좌 앱에 들어가서 자동 재투자 약정이며 다른 계좌로 일정액 이동되도록 걸어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 애들이 뭐라 하든 이건 내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가슴이 숨이 막히도록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국을 놓으면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 냄새 좋죠? 오늘은 고기 많이 넣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니도 몸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국을 천천히 한 숟가락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수진이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소리 죽여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이제 곧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속에서 묘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 수진이가 등기부를 떼보고 통장을 확인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수진이가 아침부터 허둥지둥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싱글벙글하며 국을 들고 온 줄 알았는데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이거 좀 하려고요. 이제 계약도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떼보려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물만 마셨습니다. 그래. 떼봐라. 이제 다 나오겠지. 수진이는 노트북을 열더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이것저것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집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품을 하며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늘 그랬듯 이런 돈 문제에는 손대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잠시 뒤 화면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으로 마우스를 몇 번 더 클릭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눈길만 슬쩍 주고는 뭐가 또 그래? 하면서 태평이 물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 주인이 바뀌었잖아. 시어머니 명의 아니잖아. 이거 대체 언제 바꾼 거야? 아들은 그제야 몸을 일으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왜 이래? 수진이는 노트북을 덥석 닫고 가방에 다시 쑤셔 넣더니 제 쪽으로 다가와서 숨이 거칠어지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신 거예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3번쯤 고르더니 이번엔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빠 안 되겠다. 은행 가서 어머니 통장 내역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 지난번에 잠깐 본 거 말고 이번엔 최근 거래까지 다 뽑아와야 해. 아들은 난감해했지만 결국 수진이한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녀올 동안 일부러 국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숟가락도 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손에 통장과 거래 내역 출력 종이가 한 움큼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그 종이들이 부들부들 떨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미리 CMA로 옮겨두고 또 여러 군데 계좌로 분산해놔서 이 주거래 통장에는 남은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지막에는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거 다 언제 빠져나간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그걸 같이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거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그 종이를 바닥에 던지듯 놓더니 두 손으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우리 다 속였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이거 다 놓쳐버린 거라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거실 천장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다만 한쪽 다리를 살짝 꼬고 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멍청한 줄만 알았겠지. 이게 다 내 계산이었어. 숨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더니 처음으로 가슴이 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거래 내역을 던져두고 울부짖으며 나간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국이 식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 안까지 해가 기울어들어 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쿵 하고 열리더니 아들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태수 얼굴은 완전히 상기돼 있었고 숨도 고르지 못했는지 가슴이 뻐끔뻐끔 들썩였습니다. 그 애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주저앉듯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태수를 봤습니다. 그 눈동자가 한참이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 뜻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냥 혹시라도 진짜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대비하자고 수진이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지 목이 꺽꺽 메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모은 거 내 이름으로 모은 거.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그걸 왜 그리 급하게 가져가려 했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속에 응어리졌던 게 훅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발치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손가락 사이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조차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이 애가 이제야 알겠지. 누굴 바보로 본 건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뭔지 모를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수진이는 허겁지겁 제 앞에 와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놓쳐버렸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애가 부르르 떨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걸 다 놓쳐버린 거냐고요? 그러다 갑자기 힘이 풀린 듯 수진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구부리더니 실신하듯 쓰러질 듯이 웅크렸습니다. 이걸 다 놓쳐버렸다고. 그 소리가 방 안 가득 퍼져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만 고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희한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잔잔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얼마나 오래 이 날을 준비했는지. 아들은 수진 곁에 앉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냥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득 다리에 힘이 풀릴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내 다리는 아주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은행에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돌아와 그제야 내 방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평생 남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았지. 이제 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CMA 계좌에는 여전히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부터 조금씩 그 돈을 나눠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묻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댁에서 쓰시게요?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손주들 용돈으로 주시던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나한테 쓰려고요. 그 말을 내뱉는데 가슴속이 참 후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문턱도 안 넘어갔을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 다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매장에 들어가 옷을 한 벌 사봤습니다. 직원이 옷을 받아서 제 어깨에 대주는데 속으로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디 입고 갈 데도 없으면서. 그래도 뭐 어떻노. 내 돈 쓰겠다는데. 또 며칠 후에는 조용히 혼자 버스를 타고 근교에 다녀왔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그리고 조그만 국밥집에 들어가 사골국을 한 그릇 시켜 먹으며 그냥 계속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누구 밥만 해주다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일이 좋을 줄은 몰랐네. 그리고 저는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던 일을 꺼냈습니다. 시골 조카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 애는 제 여동생이 일찍 세상 떠나고 남겨놓은 아이였지요. 얼굴도 순하고 마음도 고운 애라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네 엄마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네가 늘 깨끗하게 사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조카는 그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일부 돈을 조카 앞으로 증여 처리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도장 찍으며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주니 이 애만큼은 내 눈치 볼 일 없이 편하게 살겠지. 조카는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모, 저 진짜 이런 거 못 받아요. 저희는 그냥 이모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이건 내 마음이고 네 엄마 몫이기도 해. 그냥 받아라.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괜히 시장 골목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하던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벌써 그 자리엔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닌 고소한 어묵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참, 나도 여기서 피죽도 못 먹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내 돈, 내 손으로 다 썼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산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지만 그 위에 살짝 화장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 내 돈으로 내 옷 한 벌 사고 내 얼굴에 분 바르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빛이 방 안까지 따뜻하게 들어오니 마음까지 노곤해졌습니다. 이제야 좀 살겠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볼 거 없고 누구한테 돈 달라 재산 내놔라 그런 소리 들을 일도 없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원래라면 그 많은 수다 떠는 자리에 잘 껴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괜히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들어가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오늘 오셨네. 요즘엔 통 얼굴 못 봤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빈 의자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이래저래 좀 바빴지요. 옆에 앉은 김 할머니가 제 팔을 톡 치며 웃었습니다. 바쁘긴 뭘 바빠요. 우리 나이에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달달한 커피 향이 코끝에 닿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뜨뜻하고 달달한 맛이 마치 오늘 처음 마셔보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선 누군가 며느리 욕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손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가만히 듣다가 툭 하고 한마디 꺼냈습니다. 나도 참. 치매 소리 듣기 전에 다 해치우길 잘했지.
그 말을 하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손을 쳤습니다. 역시 어르신이 제일 똑똑해요. 남들 다 기다리다 당하는데 미리 다 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저는 속으로 그렇지 하고 혼자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몸이 노곤해지면서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꼴 다 보네요. 그래도 아직 내 머리 하나 지킬 만큼은 멀쩡하니 그걸로 됐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의 핀 꽃들을 슬쩍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내 삶이 조금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